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수도권 투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채택된 교과서의 번복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이 개정안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를 비호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토피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은 아토피는 치료도 어렵고 또 재발이 많아서 환자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죠. 경기도에서 이러한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잠시 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죠.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또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역시 받고 있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최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 교학사 교과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을 교학사 시행령이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교학사 교과서가 왜 논란이 됐는지 좀 저희가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친일 미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좀 낙인이 찍혀 있는 교과서인데요. 네. 일제 강점기에 이제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라는 사실 일본 측의 주장의 일부 내용들을 교과서에 좀 담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친일파들의 친일 행각을 숨기고 업적들을 좀 미화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이제 부풀리고 미화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좀 정당화하거나 이 쿠데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등의 독재 미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뿐만이 아니라 표절 오류 등을 포함해서 2261건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교과서 페이지당 거의 5.7건에 해당하는 사실 부실 덩어리라는 교과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육부 권고로 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의 역사학회 7개 학회가 매달리고 거의 전 사회적으로 이 수정에 대한 그 오류에 대한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수정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1월에 최종 수정 후에도 또 수정이 있어졌고요. 그 최종 수정 후에도 7개 역사학계에서 사실 공표하지 않은 것만 해도 600여 건이 좀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교재 선정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오류가 발견해서 위안부가 따라갔다, 4.3 항쟁의 어떤 숫자를 좀 감추는 이런 등등의 오류가 또 추가적으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오류 수정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교과부가 발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어떤 내용인가요?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이제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거치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과반수만 넘기면 됐는데, 이제는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도서를 주문 기한을 또 학교의 안정적인 이제 교과서 배포를 위해서 보통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을 하도록 해놨는데, 그러니까 새 학기 들어서기 6개월 전이요. 근데 이걸 4개월을 줄이거나 또는 필요하다라면 교육부 장관이 시기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과부의 이번 개정안을 전교조 측에서는 교학사 시행령이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좀 합법화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교과서를 재선정한 사례는 거민정 역사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교학사 사태를 계기로 교학사만 유독
학교 운영의 재심의를 거쳐서 다시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교학사 사태를 되돌아봤을 때 왜 이 시점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춰봤을 때 교학사 재심의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 봉쇄한 셈이거든요. 그리고 새 학기가 들어도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배포하지 못하는 파행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네네. 이것을 이제 이 절차 자체를 파행적인 절차 자체를 사실 합법화해 준 거기 때문에 교학사를 위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한 번 결정된 교과서가 여론을 의식하고 뭐 내용이 번복된다거나 교과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 그것 또한 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이것 또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담당 교사들이 되게 교과서를 되게 꼼꼼히 검토하고 뭐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를 다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일부 학교가 선택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사립학교의 이제 학교장의 압력,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미개체, 그리고 순위,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올라온 순위를 바꿔서 최종 결정하는 등 되게 파행적인 과정을 거쳐서 교과서가 선정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비판을 받으면서 선정을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교과서를 바꿀 일이 없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장의 압력에 의해서 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교과서를 재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행령에는 파행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바꿀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요. 한 번 교과서를 선정하면 그 이후에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이 숫자도 좀 약간 지나치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대통령 법률 거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출석위원회 3분의 2지 않습니까? 네. 제적위원회 3분의 2는 탄핵 의결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요. 실제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를 보면 운영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절반, 과반수에서 3분의 2 정도 되게 많은 학교에 참석하는데요. 제적위원회 3분의 2라는 거는 거의 참석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사실 재심의가 안 되는 굉장히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교학사 교과서라는 이 논란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학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도 있었죠?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는 없나요? 이렇게 이제 학교장의 요구로 서울의 이제 모 전문계구가 이제 부교재 채택을 명분으로 기존에 이제 비상 출판사에서 추가로 복수 채택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교과부의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작년 사례 비춰보면, 만약에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겼다라면 사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역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는데 사실 오류 교과서가 많은 그런 교과서를 채택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채택 확률이 있다라는 건 여전히, 이제 학교장이나 어쨌든 지위를 이용해서 교과서 채택을 요구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채택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6.4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 진보교육을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이 많은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런 교학사 교과서 논란도 이 진보교육감이 이번 승리를 거두는데 이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진보교육감들은 현장 의견을 누구보다도 앞세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학사 채택률 0을 좀 보여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 13분의 진보교육감들의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대,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는 공통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주민지 지지도 있었고 이후에 이 공약은 좀 실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이번에 진보 교육감들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부 단일화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 있었고요. 근데 보다 본질적인 거는 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뭐 광역단체장 선거와 대비해서 많이 나오지만 이제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 기대가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뭐 입시 경쟁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어떤 교육의 기본 가치나 어떤 근본적인 교육 변화를 염원한 주민의 뜻이 분명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진보 교육감들이 이번에 대거 당선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교육 정책들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또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뀔까요? 예, 뭐 이분들의 보통 13개 공약을 공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학교 혁신 운동이 좀 본격화될 것 같고요. 무상급식, 이제 고교 무상교육 등 이제 교육 복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이제 특권 교육으로 대표되는 이 교육들 되게 과도하면서 입시 교육을 좀 부풀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특권 교육보다는 이제 일반 학교에 이제 치중한 거, 그 다음에 안전과 건강을 좀 살피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관료 행정 대신에 현장 중심의 그 학교 민주화를 좀 중시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좀 공통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이번에는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얼마 전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지금까지 아동폭력에 대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동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진혼제가 지난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는데요. 이 진혼제에 대한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이 진혼제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를 진혼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마련하게 된 건가요? 네, 일단 한 해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아동폭력 실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아동폭력이 더 이상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서 이 심각성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는데요. 행사를 기획한 정재훈 씨에게 취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즘 계속 사회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회 문제예요,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정말 친부모가. 어떻게 친딸을 성폭행하고 또 어떻게 뭐 정말 폭행해서 죽이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거 없이 심층 취재해서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점점 밝혀보니 한 해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거예요. 뭐 죽지는 않더라도 구타당하고 폭행당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그냥 그게 죽음의 울타리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로 이거는 정말 사회 문제에서 뭔가 조금 더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시사라는 게 항상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다 알려주자라고 해서 이제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아동폭력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이 참 안타까워요. 네, 실제로 지난달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폭력 피해 건수만 1,943건으로 네. 이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모두 9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이런 수치가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한 거기 때문에 실제 학대당하거나 그로 인해 숨진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곳이 가정인데 네.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날 진혼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이날 진혼제는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 6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아동 폭력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 희생자들에 대해 시민들이 헌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 후로는 만신들의 전통굿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슬픔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망자와 산 사람을 위해서 저승사자를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굿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보영 만신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몸도 풀고 한도 풀어서 네, 아까 현장음에서 이렇게 좀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시민들이 좀 많이 참관을 한 것 같네요. 네, 이 대학로를 지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아이와 함께 나온 아주머니나 어르신들도 많이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진혼제를 지켜본 학생과 또 한 아주머니에게 아동폭력 사건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동 폭력이 정말 이거 보면서 진짜 심각하다고 좀 느꼈고 더 이상 애들이 좀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는 간섭을 잘 못했잖아요. 경찰들이 출동해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는 좀 철저하게 옆에서도 좀 신고한다든가, 예, 이럴 때도 좀 다 좀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부모가 뭐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뭐 버릇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솔직히 옆에서 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간섭을 해야죠. 아이들 상처 많이 받아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커서도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네, 진혼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 행사에 또 특별한 분이 진행을 맡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진혼제를 현장에서 소개하고 또 진행한 사람이 바로 중견 연기자 노영국 씨였는데요. 네.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동 폭력을 비롯하여 뭐 이제 그런 그 사회적 폭력에 관해서 남의 일처럼 볼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거기에 또 희생자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치고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죠.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이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거를 남의 일처럼 그 자기 자식 뭐 자식이 무슨 소유물도 아니고 자기 자식 자기가 가르치려고 저러니까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정부에서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사법조치 해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입법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노영국 씨도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거네요. 네, 이 노영국 씨뿐만 아니라 이번 진혼제를 위해 애쓴 분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권세은 이보영 만신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는 재능 기부로 이번 전통굿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이번 전통 진혼제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다 자비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로 권세은 만신과도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선 아동 폭력으로 인해서 뭐 부모나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간 이제 태아령들 또 부모에게 맞아서 간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다 감싸 안아서 하는 취지로 해서 오늘 이 진혼제를 마련을 했고요. 제일 좀 가슴 아픈 게 아버지나 아니면 계모나 아니면 엄마에게 맞아서 간 어린 아이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미안한 입장이 있어요. 가정 폭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을 못 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하고 그런 아이들을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사실 마음이 오묘해요. 어떻게 보면은 피우지도 못한 꽃들이 적고 또 안타깝게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가슴 아프고 또 만신의 입장에서 또 저승으로 잘 보내야 되던 책임감도 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좀 제일 마음에 남는 거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전까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나와야만 이런 상황들을 알고 그때는 다 분노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동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뭐 정책이나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좀 사전에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권세현 만신이 말했듯이 가정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아동 학대를 단순히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해서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내 아이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옆집에 사는 이웃의 소중한 아이가 당사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아토피 환자 100만 명 시대 경기도의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 생활 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서울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초구와 영등포구, 중구, 송파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강남구의 전력 사용량은 3,256기가와트로 서초구보다 1.4배 많았고 사용량이 가장 적은 강북구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명문대 출신 46살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서울 강남과 영등포 일대 고급 아파트 6곳에서 집주인을 때리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 2,400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대상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4년 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뒤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자 2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1시쯤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서울 논현동 일대를 1분여 동안 뛰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승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2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아토피 발병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자는 더 늘어날 텐데요. 재발성이 강한 만성 질병인 만큼 예방이 더없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에서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환경정책과 연재찬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만성적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과 가족 모두 굉장히 아토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아토피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다고요? 예. 경기도는 2011년부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토피 전문 치유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과 도민들께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장단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토피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환경부와 함께 수원시 조원동에 건립된 수원시 환경성 질환, 즉 아토피 센터를 올해 5월에 오픈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잣나무가 가장 오래되고 울창한 가평군 또 충령산의 가평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에 더해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에서는 제한되고 있는 의료 치료 행위를 더 보완하여서 아토피 양 한방 치료 및 자연 치료 등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아토피를 전문 체계적으로 치유하고 또한 가족들도 힐링할 수 있는 경기도 아토피 힐링타운 조성을 경기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토피 전문 치유타운이 생기면 아무래도 아토피 환자가 있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도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직접 도민들한테 시행되고 있는 아토피 관련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기도민과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80% 이상을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서부터 3년차에 걸쳐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의 경우 5개 학교 3천여 명에 대해서 동국대 의료원 일산병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동국대병원의 아토피 전문 의료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아토피 검사와 상담,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도 자가관리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맞춤형 예방관리 교육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사업에 동국대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 7분이 참여하여 전문적 관리 치유로 아토피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와 아토피 캠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그리고 아토피 캠프 이건 어떤 건가요?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는 아토피 환자 가정을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취약 가정을 우선으로 아토피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실내 환경 개선과 아토피 예방 관리 교육을 해줘서 아토피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네. 아토피 캠프는 취약계층 가정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자연 환경이 좋은 가평 연인산 등지에서 2박 3일 캠프를 통해 아토피도 치유하고 어린이들이 즐겁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많은 아토피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원에는 아예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 전문 센터가 있다고요? 예. 네, 어떤 센터인가요? 정확히 수원시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입니다. 네.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 길이고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일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에는 네이버나 다음 등 어떤 포털 검색창에
수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 또는 간략하게 수원 아토피 센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전화는 031-247-2900 네. 되고요. 운영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사업으로는 아토피 질환자를 위한 1:1 맞춤형 관리, 그다음에 심리미술, 놀이, 숲체험 등을 통한 완화치료, 예방교육, 숲체험 캠프, 가족 치유 사업, 문화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네. 이용 방법은 센터에 전화 또는 알려드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수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 이 센터 이름 앞에 수원이 붙어 있어서 혹시 수원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닙니다. 수원시 환경성 질환, 즉 아토피 센터는 수원시와 함께 환경부,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관한 것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환경성 질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국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네. 특히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나 단체 예약을 하시면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감면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이런 정책들 말고도 그 밖에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토피 정책들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기도는 도민께서 아토피 질환으로부터 치유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국가 그리고 시군과 협력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네. 어린이 아토피 전문 치유 사업인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2015년도 내년부터는 더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환경정책과 연재찬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캠입니다. 어제 이어서 take 동사를 쓰는 문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take a break. Let's take a break. 잠깐 쉬자. 광화문, 남대문, 명동을 구경할 때 많이 걸어 다녀야 하죠. 날씨까지 더우면 시원한 곳에서 쉬고 싶을 텐데요. 그때 let's take a break. break은 쉬다, 휴식하다, 쉬는 시간이죠. 이때요, take 동사를 씁니다. We took a 10-minute break. 우리가 10분 휴식을 취했다. break 또는 깨어지다, 부서지다, 깨다, 부수다. 원래 뜻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정 아니면 schedule에서 벗어나서 쉬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take a rest. take a rest 표현도 있지만 요즘에는 미국에서 잘 안 씁니다. 언어도 유행했습니다. Okay, everyone, taking a break is just as important as working hard. So let's take a break now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조상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4859번님께서 주신 상담 내용입니다.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삭신이 쑤셔서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비만 처음 합의금에 배가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면 재합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이미 전화상으로 합의를 한 번 한 상황인데 네. 재합의가 그러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재합의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를 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후유장애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경우여야 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 어떠한 그 징후가 안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떤 병명이 원인이 발견이 됐고 그것이 그 교통사고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 사연 중간에 보면 가해자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했다.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수시로 전화해서 좀 합의를 강제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해자 쪽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원하는 것이 이제 가해자 쪽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합의를 빨리 하시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아픈 것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바로 그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아픈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일단 병원에서 치료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후유장애가 어떻게 되는지 소견 또는 진단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워낙 이렇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이제 딱 겪으면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보험사 측 입장은 피해자를 위한다기보다는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어차피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적은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낫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합의를 하고 빨리 이제 마무리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가해자랑 보험회사 측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아야 될 뭐 치료비라든가 어떤 뭐 정신적인 보상금이라든가 이것을 다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저쪽의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난 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을 좀 받고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생활법률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왔습니다. 3171번님입니다. 가게를 오픈하려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준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준비하느라 사용한 비용이 이미 상당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그 돈만 받고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인데 아니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내가 장사해야 되니 나가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일방적으로 이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담 내용상에는 어떤 상황인지, 즉 지금 계약을 막 체결해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인지, 아니면 잔금까지 다 치러지고 인테리어가 시작돼서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인지, 뭐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대개 중도금 이상 치른 이후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체결하고 나서 바로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드물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네,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상에서 정한 임대 기간까지 그 임대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거절할 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점포라면 임대차 기간이 뭐 한 1년 정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최장 5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인테리어 비용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뭐 그 외에도 사실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자기가 원해서 해지를 하고 싶으면 임차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뭐 영업을 못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뭐 배상을 한다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보상을 해주면 이걸 받고 나가겠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그만큼 못 해준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시거나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일 것 같은데요. 9748번님입니다. 외삼촌 빚 때문에 저희 집에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가족의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거주지가 따로 있는데 주민등록상에는 거주지가 저희 가족의 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온갖 가전제품에 차압딱지가 붙게 됐습니다. 외삼촌에게 빚이 있고 우리 집으로 거주지가 등록된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연인데 이렇게 거주지로 차압딱지가 붙으면 이제 처음 겪는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거주지로 차압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그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같은 것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최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에 있는 유체 동산,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 법원에서는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그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집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자기 본래 사는 곳이 아닌 이런 친척으로 돼 있다면 친척분들이 갑자기 이러한 상황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친척분들은 나중에 다른 절차로 이걸 다투셔야 되는데요. 제3자 이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아닌 우리의 재산이라는 걸 소명을 하셔서 이것을 다투시고 별도로 이러한 강제 집행은 일단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를 해달라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주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최유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